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와중에 좋은 책을 써주신 김민규 작가님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백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이제 파리 대책으로 시작됐던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있었던 좀 주요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책까지 다 읽어보고 참여정부에 있었던 일들 정리한 책까지 다 비교해서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대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네. 마무리도,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대장이 챙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대장이 사라졌죠. 예, 근데 그분이 대장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또.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책은요, 보시면은, 김민규 씨의 인사이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거 해야지 다음 시장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7년도 파리 대책인데요. 그럼 2017년도 시장을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주택 경제 사실 좀 눌려 있었죠. 네네. 집값이 뭐 그때 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네네. 마레프가 뭐 미분양 나서 한 지가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었고, 그때 뭐 신축 아파트 7억 얼마 뭐 이러면은 다들 뭐 놀래서 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음.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네. 지금은 청약 당첨되면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로또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로또 아파트가 진짜 2, 4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이거 당첨되면 입주할 때까지 이거 한 5천만 원 올라줄까? 그래야 중도금 이자하고 취득세 똔똔 되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첨이 되는 게 기뻤던 것들이지, 예. 로또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건 실거주, 아니었죠. 새 아파트를 갖는 게 희망이었던 것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실거주 없고 상관없이 그냥 당첨이 되는 당첨만 게 되는 게 목표고.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예. 아무튼 그 당시는 진짜 2017년 동안 하더라도 진짜 5천만 올라줬으면, 예. 3천만 올려줬으면, 예. 그런 목적이었던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는 단순하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였었는데,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9.13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이게 파리 대책 다음에 가장 큰 대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대였죠? 2018년도 9.13 대책, 저는 대책이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이제 대책들이 좀 여러 가지 좀 큰 대책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파리 파리 대책, 대책이었고, 2017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셌던 게 그 다음에 9.13 9.13 대책이었는데, 대책이었죠. 그렇죠. 9.13 대책에서 제일 좀 커진 건 이제 세금으로 압박을 해보자. 그렇죠. 수요를 줄여보자. 종부세율을 엄청나게 올려보자.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파리 대책에서 이미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은 이제 중과가 이미 됐었고, 네네. 9.13 대책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까지 뭔가 좀 더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종부세 올려보자는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세금을 올리면 이제 집을 팔겠다. 예, 뭐 이런 것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파리 대책 때 김천 수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대장, 네. 부동산 정책의 대장이 주장했던 게 2018년 4월 안에 집을 팔아라. 이제 뭐랄까, 특유의 그 미소. 집에서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예, 그거였었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그냥 원래대로 일반세로 네, 일반가세.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과를 한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면 집값이 18년 4월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사람들이 안 팔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여자들이 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 전에 뭐 일부의 이제 다주택자들도 있었겠지만, 이후부터는 좀 팔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 전에 집을 무조건 사야 돼라는 오히려 약간의, 뭐랄까, 걱정, 불안들이 더 많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4월까지 엄청나게 집값이 막 거래들이 막 1, 2, 3월에서 엄청나게 막 쏟아지다가, 그렇죠. 4월 지나니까 얼음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집값이 그러면 다시 좀 떨어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매물이 묶이니까 좀 그게 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죠. 그 두 번째가 이제 9.13 때 그러면은 안 팔아? 안 팔면 이제 종부세로 한번.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네. 그 또 하나 더 있었던 게 이제 9.13 대책 때 나오기 시작한 거는 임대사업자 대책을 사실상 이제 좀
접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대책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뭔가 하면 김수현 수석이 예전에 썼던 저서가 있어요. 네.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 있는데요. 그 책입니다. 2017년 2월 달쯤에 네. 나왔던 책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과거의 그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부동산 정책들을 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어떤 생각과 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솔직하게 정리를 했던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지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회가 됐든지 간에 개개인이 100% 자가 소유를 하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 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대출을 좀 많이 풀어서 그 자가 보유를 올리려고 했다가 네. 서프라임 모기지 나는 바람에 한 번에 좀 고생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네.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한 60% 정도의 자가 보유율 정도면은 그 사회에서 충족할 수 있는 정도는 거의 달성한 것으로 이제 네.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40%는 뭐냐 하면 결국은 임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임대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공공임대입니다. 있고, 예. 공공임대라는 건 정부가 집을 짓거나 사서 이제 정부가 약간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네. 임대를 해주는 제도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17년에 뭐 임대주택 비율이 한 8% 정도 됐었어요. 전체에서.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60% 대충 자가 보유라고 치고 8% 공공임대라고 치고 네. 근데 공공임대 8%를 갑자기 20% 30%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재원도 일단 돈이 많이 만만치가 필요하고 않고 부동산은 또 땅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고 예. 그러면 한 30% 정도는 대충 민간임대로 메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방법이 그밖에 없죠. 그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뭐 한 6대 4 정도로 뭐 55대 45 뭐 이 정도로 유주택 무주택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거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은 한 600만 좀 안 되는 500만이 넘는 호가 뭐 이 어떤 전세나 월세 이런 걸로 거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럼 민간 임대 시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네네. 이게 굉장히 큰 사실 화두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건물주가 막 함부로 사람 내쫓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못하게 많이 보호장치들이 있죠. 그거랑 유사하게 주택에도 그러면 그런 제도들을 좀 도입해보자. 그래서 이제 파리 대책 때 막 장려를 했던 게 임대사업 등록이었던 거고 4월 안에 팔거나 아니면 4월 뒤까지 가져갈 것 같으면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라.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 빼주고 네. 종부세에서도 물론 이제 네. 공시 6억 이하라는 단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공시 6억 이하면 사실 서울시내 아파트 뭐 거의 다였어요. 강남 빼면. 이게 국민주택규모는 예. 이게 4억대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로 선을 자르면 사실 등록할 수 있는 집이 거의 다였어요.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폈던 이유 자체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순간 일단 최소 5년, 그쵸? 네. 내지는 8년 이상 임대를 줘야 되는 중간에 이제 요거를 깨거나 본인이 입주하거나 내쫓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이제 물리게 돼 있고 네. 기존에 줬던 혜택들도 다 사실은 도로 이제 뱉어야 되는 그리고 임대료 5%밖에 못 올리게 제한선을 뒀었죠. 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연장해 줄 수 있게 이런 제약들 이제 여러 가지를 걸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다주택자가 이 집을 사가지고 새로 등록을 하면 세금 문제 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었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집값 그러니까 임대 가격을 조금 잡아놓는 효과가 있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이런 이제 장세들이 좀 펼쳐졌는데 네.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집을 사야 되는 사람 못 사고 새로 이제 막 임대사업자가 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꼬여버리다 보니까 9.13 대책 때 새로 나온 게 이제부터 다주택자가 새로 집 사가지고 뭐 임대 등록해도 혜택 안 줘. 이렇게 새로운 게 하나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것까지는 뭐 일단 어쩔 수 없고 새로 하는 것부터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집 더 사면 이제 종부세 너네 내야 될 거야. 임대 등록 이제 안 받아줘. 그렇죠. 이런 이제 대책들이 하나가 더 나왔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때 또 나왔던 재밌는 그 9.13 때 나왔던 재밌는 그거 중에 하나가 2주택자 이상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안 내주겠다.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예. 또. 예. 일주택자가 음. 집을 사면서 이제 대출을 내면 기존 주택을 나는 팔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그렇죠. 돈을 빌려주겠다. 대출해주겠다. 예. 네. 그래서 이제 1주택자들도 이게 대출을 받는 게 점점 좀 더 많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하나 더 있었던 게 이제 실거래가 9억 넘는 집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해야 실거주했던 기록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양도세 낼 때 장기 보유 특례 해주겠다. 네네.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고 보유만 하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사놓고 오랫동안 이제 세를 주고 자기는 딴 데 살다가 뭐 한 10몇 년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 집을 이제 팔라고 보면 자기가 살았던 기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허둥지둥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좀 생겼고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때 나왔던 게 자금 조달 계획서 그렇죠. 까다로워졌고 예, 새로운 또 양식이 하나 생겼죠. 예, 양식이 생겨서 기존 뭐 집 뭐 갖고 있냐, 그다음에 현금 증여 받은 거 있냐 이런 것들 막 조사 나오기 시작하고 실거래 신고도 이제 뭐 30일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때 또 허위 계약이 뭐 많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계약 취소하면 신고해라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맞아요. 예. 예, 뭐 과태료 나오고 근데 이게요 한두 개가 나왔으면 이 정책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책에 의해서 이게 됐습니다. 뭐 1은 뭐 A를 했고 2는 B를 했고 이게 될 텐데 네, 맞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입을 떡 벌리고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 좀 됐었죠. 그리고 뭐 9.14에 나와도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후속도 책이 또 계속 붙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 12, 16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그랬었죠. 근데 이제 2017년도랑 18년도랑 좀 가장 큰 차이가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네. 2018년도 언제부턴가 공급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나왔죠. 김효민 장관님도 네, 그렇고 네. 3기 신도시 그때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공공부지들 뭐 그때 슬쩍 나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2019년도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이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했던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이때 화두가 나오긴 했지만 7월 28일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사전청약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17년도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하고 이거는 가수요 때문에 그런 거고 그쵸. 그리고 괜히 시장 불안만 조성할 뿐이니까 공급 네. 얘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렇죠, 스탠스였다고 그랬었죠. 한다면 예. 한 18년 말부터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한 게 충분한 거는 같은데 정 뭐 못 믿어 하니 맞아요. 정부입니다. 네, 못 믿어 하니 응. 아 우리도 다 계획이 있고 그 3기 신도시 할 거고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해서 네네. 공급 더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뭐 책에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2기 신도시가 그때 막 입주 물량이 막 몰려 있었었고 그렇죠? 거기 막 역전세 나는 데도 막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뭐 지명 얘기도 되지 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뭐 양주, 뭐 네. 김포, 네. 파주 네. 분양가 이하짜리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막 마이너스 피 예. 심지어 평택 이런 데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는데 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2기 신도시 끝나고 나면 새로 집 지을 땅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맞아요. 기존에 지정한 데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네. 근데 신도시 하나 짓는데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우 시간 많이 걸려요. 토지 조성해서 네. 보상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SOC 인프라 다 깔아야 되죠. 그리고 또 교통 문제도 있죠. 집 짓는데 또 한 2, 3년 걸리죠. 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뭐 한 진짜 10년 바라봐야 되는 농사란 말이죠. 이기 신도시를 시작한 게 그쵸. 노무현 대통령 그쵸. 때였잖아요. 예. 예. 그때 그게 인제 뭐 입주해서 가셔야 된 거니까. 그때 토지 보상하는 건데. 예. 근데 이미 조성하겠다고 한 땅들은 다 소진돼 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몇 군데 3기 신도시 이제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기 시작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GTX나 아니면 광역교통 대책 해가지고 여기는 출퇴근하기 좋게 해주겠다. 네. 근데 여기도 굉장한 아이러니가 사실 있죠. 난 솔직히 그게 제일 황당했었어요. 네. 광역교통만 얘기해. 지금은 얘기가 쏙 들어왔는데 그 황당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2기 신도시가 서울 시내에서 대부분 한 30km 떨어진 위치에 대부분 위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1기 신도시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예. 근데 물량도 그 당시에 많았고요. 네. 그 막 고생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허브 벌판에다 짓고 있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뭐 GTX 뭐 어쩌고 하겠다는 얘기도 그때는 뭐 나오기 좀 전이었고.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 광역버스 타고 1시간 이상 편도로 출퇴근해야 되고 그렇죠. 또 길 막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하겠대요. 근데 어디다 하나 봤더니 1기 신도시랑 3기 신도시 사이에 해요. 가운데. 네네. 그럼 위치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서울 접근성이 일단 최고죠. 좋죠. 네, 신도시 중에서. 좋은데 GTX랑 그다음에 새로 지하철 노선 연장하고 뭐 새로 짓고 해가지고 교통까지 확실하게 챙겨주겠대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기 신도시에 이제 입주하신 분들의 기분이 또 어떨 거냐는 거죠.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2기 신도시 중에서는 그 교통 분담금으로 입주민들이 맞아요. 그 분양가에 2, 3천만 원씩 세대당 낸 데들이 있어요. 거의 다 냈어요. 다 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조 단위가 넘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 돈 가지고 뭐 7호선 연장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온갖 선심성 공약을 그 당시에 LH가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안 됐습니다. 청라신도시에 지금 7호선 네. 아직 착공 못했죠. 그쵸. 근데 입주가 언제입니까? 분양이 언제고. 지금 뭐 거기 더 들어갈 게 없죠. 거기는 예. 다 이게 준공이 돼 있는 거라서. 그쵸. 예.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뭐 10년 가까운 시절 동안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은 지켜지지가 않았는데 3기 신도시에는 뭐 GTX 떡하니 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니까 네. 황당해지는 거죠. 네. 그 위치도 사실 더 좋은데.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보니까 3기 신도시 짓는 게 1, 2년 만에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좀 보여줘야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고 좀 진정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안 그러면 다 너도 나도 막 전세 끼고 집 사러 가고 뭐 손에 잡히는 거 무조건 살라고 막 다 하니까 사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이게 이제 일을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기획을 하는 거랑 실제 시장에 적용하는 거랑 만들어가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올인을 해도 시간 내에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올인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너무 그냥. 그래서 이게 3기 신도시 아무리 빨리 뭐 한다고 해도 뭐 한 2025년에나 입주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점쳐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아, 거기는 뭐 내 기대 바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김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더더욱 또 당장 지금 살 수 있는 대로 몰려갈 테고.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게 사전청약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2023년쯤에 원래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본청약을. 예, 본청약을. 네. 그 2025년이나 뭐 26년까지 입주를 해주겠다. 이런데 그럼 2023년까지 어쩌란 얘기냐? 네. 뭐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냐?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2021년부터 해서 사전청약을 한번 받아볼게. 지금 뭐 분양가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 네. 어디 짓는 건데 언제쯤에 본청약 할 거야. 근데 일단 손 들면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우선적으로 본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본청약 할 때까지는 일단 무주택 계속 유지해야 돼. 이게 하나 걸리고요. 본청약 한 이후에 입주할 때까지 또 무주택 유지해야 돼. 그렇죠. 이게 사실 또 걸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2021년에 사전청약이 된 사람들은 최소 25년까지는 일단 집을 안 사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25년에 이게 정확하게 입주가 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없긴 한데 네. 어쨌거나 뭐 집이 생긴다고 하니까. 근데 또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이미 청약 가점제 때문에 이게 뭐 쉽지 않은 상황들을 다 봐왔고 이게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지금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도 나도 이제 아우성이니까 누구를 네. 먼저 맞춰줘야 되느냐가 이제 네. 사실 판단의 영역이 돼버렸는데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일단 신혼부부들 가점에서 너무 밀린다고 하니까 특별 공급 좀 많이 해주자.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 좀 살았던 사람들 내지는 그래도 청약예금 좀 많이 넣은 사람들 그리고 또 소득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게 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을 뭐 월소득 기준도 있고 자산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혼한 지 뭐 7년 이내여야 되는데 2년 이내면 점수 더 주고 뭐 네. 그 지역 살았던 사람 몇 프로 안 살았던 사람 몇 프로 뭐 굉장히 촘촘한 무슨 그 지금까지는 뭐 정시 배치표 시대였다고 하면 무슨 수시 입학하는 것처럼 그쵸. 전형이 굉장히 많고 까다로워지고 이게 뭐가 내가 맞는지 모르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준들 따지다 보면
서울 시내에서 내가 집 살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맞벌이로 연간 소득 한 1억 좀 넘고 자산도 좀 어느 정도 좀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 수 모자라고 뭐 어쩌다 보니까 7년 넘게 뭐 결혼을 살아버렸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해당이 또 안 돼요. 네. 근데 거의 뭐 60% 넘는 물량을 공공 분양 내지는 이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여기 가서도 또 실제로 이제 이 가격을 감당하고 뭔가 자기 집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또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게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겠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3기 신도시 분양에 해당 사항이 없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크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막 이거 내 얘기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네네.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3기 신도시하고 이제 그 광역교통망 문제까지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 이제 사전 청약 시작하고 있고 뭐 GTX는 이제 A만 착공을 했고 B나 C는 아직 설계 단계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순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D는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지금 바꾼다 어쩐다 지금 그러고 있고 결국은 지금 A도 원래 2023년 개통 예정인데 삼성역 개통을 2027년도에 하겠다는데 네. 2023년도에 그냥 진짜 제가 정말 답답하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들을 자꾸 그냥 안심시키려고 하고 잡아두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도 운정신도시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그 차량 기지 부지 거기 이제 펜스 쳐 있는데요. 거기 지금도 붙어 있어요. GTX-A 2023년 개통. 그 밑에 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계획 기준. 아니 그때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김용희 장관님한테 이거 가능하냐 진짜 했더니 김용희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속고만 사러 왔냐고. 네, 그렇죠. 저희는 속고만 사러 왔던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그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이번 정부 이제 인사들이 이제 발표들 하잖아요. 그래서 장하성 그때 정책시장님이나 토목적폐란 말 썼어요, 그때. 아, 그렇죠. 네. GTX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정책적으로 오히려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도 좀 이게 앞뒤가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좀 민감한 얘기 3기 신도시 교통 문제 다 포함해서 책에 굉장히 좀 양을 많이 할애하셔갖고 잘 풀어주셨으니까 책을 통해서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김민구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좀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려도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칼럼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